손배꼽 네. 인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스 세계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와, 우리가 어느덧 한 달째가 됐어요. 네, 벌써 한 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월요일이 되면은 저희가 좀 생각나고 기다려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제발. 아직은 아니겠죠? 네. 네. 댓글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입장이라고 기억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유세하라고 우리 인사가 손배꼽 인사가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검토해 뉴스 보도록 세계는 할게요. 하이. 뉴스 세계는 하이 뭐 이런 거 이게 영어로 그죠? 뉴스 세계는 하이 아닙니까? 네. 자, 영어로 인사를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영화관 갔다 오셨다면서요? 그 얘기나 좀 해주시죠. 그렇죠. 제가 네 번째 되니까 좀 더 좀 재밌는 거 뭐 없을까 고민하다가 머리가 좀 복잡해져서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는데 단순한 거 보고 싶어가지고 탑건을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탑건을 보러 갔는데 정말 재밌어 하지 않으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헐리우드 아저씨들한테 놀아나지 말아야지 그러고 진짜 제가 재미없게 보려고 그랬는데 네. 어우 당하고 말았어요. 너무 너무 재밌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항공모함 장면 막 나오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또 직업병인지 그 멋있는 항공모함을 보면서 중국산 항공모함이 떠올라가지고요. 중국산 항공모함 가지고 한번 방송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예. 네. 저희가 첫 방송에서 이 중국의 항공모함 소식을 전했다 보니까 네. 저도 사실은 이 탑건을 보면서 오프닝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고야 말았네요. 이게 진짜 방바보들, 방송밖에 모르는 바보들. 아니 근데 거기 오프닝 여러분 보시면은 항공모함에서 이제 전투기가 출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때 첫 방송에서 저희가 알려드렸던 캐터펄트 기술이 나옵니다. 이렇게 추진력으로 전투기를 하늘로 쏘아 올리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탁 수신호하면서 이렇게 다리도 탁 떨어주고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댓글이 올랐습니다. 네. 장판TV님이 류수민님 김태희인 줄 알았네요. 이런. 예. 자,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태희님 죄송해요. 식의 과장된 말씀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직언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분들 좋아합니다. 직언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LJP, 날카로운 지적 해주세요. 네. LJP님도 미제 자본주의에 놀아났다니. 네. 저도 놀아놨습니다. 우리 네. 다 그러고 있죠 뭐. 어쨌든 뭐 탑건에서 나왔던 네. 가상의 적이 나오잖아요. 네. 86년에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네. 저희 이렇게 뭐 뜻하지 않게 나이를 이렇게 또 이렇게 밝혔는데. 나이를 또 밝히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는 사실 가상의 적이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소련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개봉한 탑건에서는 가상의 적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하고 좀 결부시켜 본다면 중국이 아닐까. 그렇죠. 미국의 적은 중국 아닙니까?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일단 이 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었고 네. 테러 지원국이었잖아요. 오늘 또 그리고 너무 밀덕 아나운서잖아요. 우리 유수민 아나운서가. 뭐 내피셜이긴 하지만 어쨌든 설원이 또 펼쳐져 있고 그러면 혹시 러시아일 수도 있는데 또 1편에 나왔던 미그기에 붙어 있었던 마크가 네.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아닐까 했지만 또 F-14 전투기를 운용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F-14를 또 이란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네. 러시아와 이란을 섞어놓은 어떤 가상의 적국이 아니었을까. 아니 영화 한 편을 꼭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대단하시네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자, 남겨주시죠. 밀덕 인정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정말. 킹정해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걸 보면서 저 중국 그 바다를 장악하려는 중국의 노력 요새 어느 정도인지를 좀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리고 실제로 중국 해군 전력 어느 정도나 되지 이런 얘기 좀 한번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탑건을 보면서 네. 세상에. 뭐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뭐 세계 제패했던 나라들 공통점입니다. 해상 강국이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또 미국 뭐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좀 누가 바다를 장악하느냐를 둘러싼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다의 왕자는 마린보이인데 분위기 안 좋네요. TV보다 예쁜데 그러지 마요. 아니 이렇게 나이를 밝히시면 어떡해요? 다 주워 들었죠 그냥. 네. 네. 어디선가. 네, 언니 오빠들한테 주워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수민 아나운서의 나이는 절대 마린보이 세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닌 걸로 하고 네, 오늘 이슈 세계는에서 바다에서의 미중 경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지나갔었는데 지난달에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호가 진수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이게 중국 해군한테는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었죠. 네. 벌써 한 달도 안 됐어요. 6월 17일 날 그 푸젠함을 상하이 앞바다에서 진수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자, 24년 전에는요. 그 만들다가만 한 70%쯤 만들다가만 그 소련의 항공모함을 몰래 사왔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그때랑 비교하면 정말로 이 격세지감을 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이 많이 컸다, 또 빠르게 컸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빨리 많이 있겠네요. 컸어요. 네, 뭐 이전 그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라오미함 그리고 산둥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만재 배수량이 8만 톤이고 수평 비행 갑판을 갖췄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식 캐터펄트. 네, 예. 증기로 쏘아 올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함재기가 이제 동시에 이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이제 이 전투기의 작전 범위 자체가 상당히 좀 넓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진일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이 항공모함의 전력은 함재기의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요 정도 가지고 이제 해군 전력이 미국이 미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도 해드렸었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이 중국의 해군력 성장은 엄청난 속도였던 것 같아요. 네, 뭐 2025년에는 네 번째 핵항모를 네 번째 항모를 만드는데 이걸 핵항모라고 그러죠. 핵추진 항공모함이죠. 이미 이제 건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항공모함뿐이 아니에요. 진짜로 무서운 거는 무서운 속도로 이제 수상 전투함들, 뭐 구축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력을 막 확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수상 전투함 규모가 자, 5월 기준으로요. 중국이 777대, 미국이 484대. 그 숫자에서는 중국이 뭐 상당히 이제 수적으로는 우세하다고 그래요. 네. 뭐 압도적이네요. 게다가 요새 이제 미사일 구축함이라든가 잠수함 같은 디젤 잠수함 같은 것들 만들고 있는데 의외로 굉장히 성능 좋아가지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뭐 그리고 항모에 실을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함재기 소위 5세대 함재기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개발해내고 있고요. 그래서 미 의회 조사국이 중국이 이제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군력을 가진 국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왜 중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대만 해협이라든지 남중국해 쪽, 이 그렇죠. 서태평양 지역으로만 한정한다면 뭐 가히 굉장히 압도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게 되면 과연 미국이 막아낼 수 있느냐?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전력 질주해서 그러니까 미 해군력의 80%를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야지만 아마 어느 정도는 방어가 가까스로 가능하거나 뭐 예. 방어할 수 있다. 그런 정도 이런 얘기 얘기 나오고 나오기도 해요. 있고 네. 이제 중국의 목표라고 한다면 2035년까지 6대의 항공모함을 이제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대만 해협까지 미국이 그러니까 대만 해협에서 1,000km까지는 미국이 아예 얼씬도 못하게 만들겠다. 방어선을 이렇게 항공모함으로 치겠다 이런 그렇죠. 계획을 갖고 있죠. 예. 예. 중국은 그동안에는 주로 남중국해에 치중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태평양까지 나가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맞아요. 예. 사실 태평양 하면은 미국의 바운더리 안에 있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앞마당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이 1897년에 독립국인 하와이를 병합을 했고요. 그리고 1898년에 스페인하고 미국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스페인이 집니다. 그 당시 뭐 지는 해였으니까. 그러면서 필리핀하고 괌까지 미국이 말 그대로 먹어버리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수십 년간 태평양은 말 그대로 미국의 앞마당이었다. 그렇죠. 예. 태평양에는 미국 외에는 뭐 사실 얼씬도 할 수 없었다라고 봐야 돼요. 예. 자, 그런데 2013년에요.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을 모두 수용할 만큼 크다, 넓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이잖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중국이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군 전력을 키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 전에 중국의 어떤 외교적 기조랄까요? 이런 건 도광양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칼날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키운다. 그래서 때를 기다린다. 이런 게 이제 어떤 중국의 기조였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 정권을 잡은 후로는 아주 노골적으로 뭐 힘을 과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중국의 외교를 가지고 전랑 외교다, 뭐 늑대 외교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겁박하고 압박하는 외교를 펼치면서 힘을 굉장히 과시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딱 기다려라 미국. 내가 칼 갈아서 간다. 그렇죠. 네, 노골적으로.
이게 사실 저희가 앞서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처음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들 당시만 해도 1998년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홍콩 사업가를 로 위장한 사람 민간 사업자가 들어가가지고 저는 수상 카지노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소련 시절에 만들다만 70% 정도 이렇게 완성된 항공모함을 사들인 거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사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우크라이나는 당시에 뭐 경제적으로 워낙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사가준다면 근데 이제 사놓고도 직접 가지고 오지는 못했고요. 우여곡절을 좀 겪다가 2002년도에 이제 다롄항으로 끌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카오에서 드디어 다롄으로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게 20년밖에 안 돼요. 맞아요. 이게 20년 전이에요. 불과 20년 전에. 우리가 네. 월드컵 4강 할 때 그때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잖아요. 중국은 이런 걸 하고 그때부터 있었군요. 이제 항공모함을 갖고 와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중국이 항공모함을 만든다? 뭐 이것 자체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혹의 시선들이 막 쏟아지니까 중국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지금 경제 발전이 더 시급하다. 항공모함 필요 없어요. 항공모함 필요 없어요. 주변이 다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런 생각 안 합니다라고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말 그대로 네. 도광양회였죠. 당시만 해도. 네. 자, 그러다가 10년 뒤인 2012년 9월, 뭐 10년 전이네요. 지금부터 드디어 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온 이 고물 항공모함을 랴오닝함으로 탈바꿈시켜서요. 이 스키 점프대 방식의 이제 구형 항모이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14년 동안의 이제 결과가 연구 개발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자, 이 훈련용이에요라고 스스로 이제 키를 되게 로키로 키를 낮추기는 했지만 어쨌든 항공모함을 이제 10년 전에 이제 갖게 됐고요. 그리고 제2, 제3의 항공모함 건조 계획을 세우면서 차근차근 중국이 지금 준비를 해오죠. 자, 그리고 2013년에는 2호 항모를 개발을 시작을 해서요. 4년 만에 완성을 해요. 2017년에. 속도도 빨라졌어. 중국답죠. 그래서 2019년 2년 만에 이제 실전 재배치를 하고요. 굉장히 이제 놀라운 속도로 항공모함을 막 개발하고 이러는 거죠. 자, 이때 이제 태평양 넓다라는 시진핑 발언도 이제 나오는 거고요. 네, 우리 권희진 기자께서 리포트도 하셨는데 5월에 왕이 외교부장이 남태평양 섬들을 돌면서 안보 협력을 좀 확대를 했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특히 미국과 호주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죠. 그렇죠. 그때 호주가 외무부 장관을 이제 이 섬나라들에 파견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앞서서 저희가 태평양은 미국의 앞마당이었는데 미국이 이제 다른 곳에 신경을 쓰느라 이 태평양 지역을 살짝 손을 놓고 있으면서 대신 호주한테 위임을 해놨어요. 그래서 네. 어떤 의미에서는 남태평양 섬 나라들이 호주가 약간 관리하는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여기에 어느새 중국이 슬금슬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네. 솔로몬 제도에서는 뭐 대사관도 29년 전에 철수하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호주 입장에서는 언제 중국이 이렇게까지 우리 코앞으로 다가왔지라고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호주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중국의 해군 전력이 확대되고 자기들 쪽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한 위협을 원래 느끼고 있어요. 그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부터 태평양까지 이렇게 세력을 확대하면은 해상 봉쇄라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공포를 항상 갖고 있거든요. 지도를 보면요, 지도 지금 나오네요. 이 남태평양의 이 섬들이 호주를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가 이제 봉쇄가 된다면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그런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서 해군력도 늘리고 막 그랬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의 안보를 의존을 많이 했죠. 호주가 쿼드 참가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뭐 나토 정상회의 파트너국으로 참여했던 그 나라들,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뭐 일본,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다 사실 중국의 어떤 안보 위협에 대한 그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죠. 우리는 좀 다르지만요. 네. 자, 그래서 호주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프랑스한테 뭐 정말 배신자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 계약 파기하고 미국의 맞아요. 핵잠수함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런 또 호주의 역할이 또 필요하고요. 남중국해 깊은 바다를 돌아다니는 중국의 이제 잠수함들을 상대하려면 호주의 핵잠수함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역시 제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나라는 역시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미국일 텐데 이 문제를 좀 간략하게 정리한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남태평양의 작고 아름다운 섬나라 키리바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일주일 전 이곳을 찾았습니다. 왕이 부장은 키리바시와 포괄적 협력을 추진한다며 특히 인근 캔톤 섬의 활주로 개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중국이 활주로 사용권을 얻게 되면 미국 태평양 함대가 있는 하와이 3,000km 지점에서 중국 항공기가 뜨고 내리게 됩니다. 왕이 부장은 이번 순방에서 지난 4월 안보 협력을 맺은 솔로몬 제도도 방문했습니다. 近年来，双方关系获得了前所未有的发展，给地区人民带来了 이는 남태평양의 중국 군함의 기항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솔로몬 제도는 특히 미국 해군의 태평양 전진 기지인 괌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왕이 부장이 방문한 키리바시와 솔로몬 제도, 통가, 피지, 바누아투, 파푸아 뉴기니 등을 연결하면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띠가 생깁니다. 중국은 남태평양의 민생을 개선하는 게 목표일 뿐 군사 기지를 건설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미국과 호주는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Obviously, we've expressed our concerns publicly about the security agreement between Solomon Islands and China.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이 중국을 둘러싸고 있죠. 모두 미국의 우방국들입니다. 이 선이 이렇게 아래로 연결이 되면 내륙 국가인 중국이 대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고요. 이건 유사시에 중국의 고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먼 바다로의 진출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2015년 중국은 처음으로 국방백서에 대양 해군으로서의 역할을 명시하면서 태평양과 같은 대양으로의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쿼드 정상회의는 그래서 이런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자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바둑돌을 놓듯 남태평양에 미래를 위한 포석을 둔 것입니다. 미국이 장악했던 태평양으로 중국이 진출하면 대만 주변 중국해에 집중하려던 미국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남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해군력이 투사되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전략적 군사안보적으로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힘이 점점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태평양까지 진출하려는 중국은 이를 뒷받침할 해군력을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공모함의 진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중국은 2035년까지 6척의 항공모함을 확보해 미국의 대만 해협 접근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해양 대국으로서 미국과 승부하겠다는 내륙국가 중국의 야심은 이번 왕이 부장의 순방으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네, 미국의 앞마당인 태평양으로의 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군함과 전투기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지를 마련한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진짜 리포트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짝짝짝. 네, 저 네. TV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네. 예. 유튜브에만 나오시지 않고. 예. 아니, 근데 그 앞서서 여러 국가들이 나왔지만 특히 지금 키리바시 칸톤성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왜 2차 세계대전 때 자신들이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일본군하고 예. 네, 싸우면서 그죠? 예, 만들게 된 건데 이거를 지금에 와서 중국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냐는 또 네. 이런 상황이 근데 벌어졌는데. 특히 이제 키리바시 그 위치가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태평양 한가운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그죠? 보여주시면.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에서 3,000km 떨어진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적 목적에서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또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이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위치라는 거죠. 물론 그 키리바시는 민간용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상주 인구가 별로 없거든요. 이게 민간들이 이걸 활용할 정도가 안 됩니다. 수십 그래서 명 산다고 그래요. 이제 칸톤 섬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이거 작년 5월에 이 칸톤성 활주로를 보수 공사를 하면서 중국의 지원을 엄청 받았거든요. 네, 중국이 다 해줬죠. 네. 그러니까 겨우 수십 명 사는 섬에 활주로를 근데 그걸 또 중국이 자신들의 돈으로 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국이 아무래도 이 폐비행장을 개조를 해서 미 태평양 함대를 감시하기 위한 전략 기지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들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사실은. 미국도 깜짝 놀라고. 그래서 그 키리바시에서 이제 왕이가 가서
협력 문서에 서명한 걸 보면은 뭐 1대1로를 또 여기 들고 나왔어요. 네. 1대1로에 공동 건설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협력을 한다 이런 거에 이제 협력 문서에 서명을 했죠. 그리고 또 이 앞서서 이제 솔로몬 제도와 또 안보 협정을 맺었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네. 네. 이때는 군경을 파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뭐 질서 유사시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군이겠죠, 역시.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군대가 네.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중국 해군이 자 기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그 중국 해군이 머물 수 있는 군사 기지로 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네. 남태평양에 섬나라들이 상당히 많고 그 섬 어디든 중국이 군함 기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뭐 호주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해서 뭐 외교장관이 날아가고 뭐 이랬던 거죠. 네, 근데 이 진주만 공습이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코앞에 이제 중국이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이제 오지 마라 이렇게 할 명분은 사실은 약한 것이 그렇죠. 그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사업의 해상 진출로에 남중국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남중국해는 또 이 필리핀의 앞마당이란 말이죠. 그렇죠. 필리핀에는 또 미국이 진출해 있다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는데 뭐 IPEF나 쿼드로로 중국을 좀 압박은 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국가 간의 협력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말로는 지원이잖아요. 네. 지금 네. 말로는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지원할 거였으면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왜 그 남태평양 국가들을 등한시하다가 중국이 남태평양 국가들하고 뭐 경제 협력한다, 안보 협정 맺는다 이러니까 이제 와서 뒤늦게 아니 저기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라는 식으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9년 만에 없앴던 대사관도 다시 뭐 건설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또 이 섬나라 지원을 하는 협력기구 만들자 또 미국이 그랬어요. 왕위가 다녀간 다음에 자 그래서 무슨 파트너스 인 더 블루 퍼시픽 뭐 이래가지고 태평양의 뭐 푸른 뭐 파트너들인가 뭐 이런 좀 조직 뭐 협력체를 좀 만든다고 네. 그러죠. 그러니까 또 중국은 또 사실 5월달에 왕이 부장이 쭉 섬나라 돌아다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는 내지 못했어요. 또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는 다시 한 달 만에 남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 회담 다시 하자 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남태평양 국가들의 몸값 굉장히 올라간 상황이에요. 네, 네. 아무튼 중국의 이런 전략을 두고 이제 부채 제국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1대1로 사업을 놓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1대1로 사업으로 돈으로 1대1로 사업하는 거를 사실 남태평양에도 중국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미 뭐 10개 섬나라하고 1대1로 협력을 뭐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대1로 워낙 많이 들으셨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은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 네, 네. 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야심차게 전 세계를 말 그대로 중국 권역권 안으로 묶겠다라는 건데 이게 중국의 돈을 빌려주는데 문제는 이 중국 돈을 썼다가 잘못 코가 깨인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그렇죠.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중국 돈에 코가 깨어서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나라가 저러지도 거의 못하고. 거덜난다시피 네. 하는 사례가 좀 있죠. 네. 그리고 또 더 문제는요. 이런 확인된 정확하게 빚이 얼마다 이렇게 확인된 빚 말고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빚 이런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남태평양 국가들을 보면요. 이번에 이제 쭉 왕위가 갔던 나라들을 보면 자 통가가 GDP의 21%, 또 파푸아 뉴기니는 11%가 감춰진 부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렇겠네요. 거기다가 뭐 또 가난한 나라들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중국의 요구를 좀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빚으로 개도국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전략을 남태평양에서도 쓰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중국이 국가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이 위험성을 경고하는 얘기들이 국제사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1대1로에 의해서 국가부도 사태까지 몰린 나라라고 하면 대표적인 나라로 스리랑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난 3월 말부터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국가가 너무 외화도 부족해지고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이 국가
부도사 때 또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시적으로 지금 우리 외채 못 갚아라고 선언하게 된 배경에 중국 자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친중 노선을 추진을 하면서 중국과 손을 잡고 말 그대로 각종 대형 인프라 건설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벌였습니다. 1대1로 사업을 아주 크게 벌였죠. 크게 네. 벌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프라는 말 그대로 근간이 되고 기간이 되는 시설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산업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걸 돈을 쫙 끌어와서 만들어는 놨는데 정작 이 내부를 채울 컨텐츠 자체가 스리랑카 자체적으로 없었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만한 돈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스리랑카 대외 부채 20%가 중국한테 진 빚이에요. 그러니까 네. 중국은 뭐 IMF나 이런데 뭐 이렇게 개발은행이나 이런 데처럼 뭐 조건을 뭐 엄격하게 해서 돈을 빌려주지는 않는데 대신에 이자를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3, 4% 정도에서 많게는 뭐 9%까지 굉장히 어이구. 높은 이자를 받는다고 하니까 아유 9%가 안 써요, 안 써. 예. 고리대금업이 많네. 그러니까 베니스의 이제 상인의 샤일록이네. 이자 갚다가 큰일 나는 거죠. 돈은 안 되는데. 샤일록까지 나왔어. 네. 예. 그리고 뭐 공항이나 항만 도로 같은 걸 1대1로 사업하면서 막 건설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자는 중국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건설비가 들잖아요. 이건 또 중국 기업이라든가 중국 노동자들이 싹 들어와서 이걸 다 쓸어가니까 이것도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돈을 못 갚으면 안 되니까 담보를 잡을 거 아닙니까? 담보로 인프라를 잡아요. 자기네들이 건설 인프라를 건설해요. 담보로 네. 잡고 돈 못 갚으면은 뺏기는 거죠, 중국에. 그냥 중국 거 되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죠. 그래서 자 스리랑카를 보면요, 2017년에 스리랑카가 한반토다 항구라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도양의 굉장히 요지에 중요한 항구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인도양의 완전 요충지인데 이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14억 달러의 빚을 졌는데 이거 못 갚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 항만공사에다가 99년 동안 운영권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항구를 뺏긴 거죠. 네. 중국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항구를 이제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 인도양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이 한반토다 항구가 이런 경고도 나오기 때문에 이 중국의 어떤 1대1로 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네, 스리랑카는 이렇게 당했고 또 파키스탄도 중국한테 당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파키스탄은 지금 사실 임란칸 총리가 이 1대1로와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총리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지난 4월에. 네. 근데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파키스탄 남부 과다르항까지 3,000km에 이르는 도로, 철도, 송유관을 함께 이제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을 해요. 일명 그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프로젝트라고 그렇죠.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천문학적인 빚을 지게 됩니다. 예, 뭐 결국은 칸 총리가 이걸로 인해서 이제 쫓겨났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빚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돈이 또 어디 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보면은 돈을 뭐 얼마를 꼬았는데 남은 돈은 얼마 없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 과다르항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과다르항이라는 데가 중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지도를 보시면요, 자 여기 과다르항 위치가 저쪽 그 아라비아해 쪽에 저쪽에 있잖아요. 네. 자 중국은 남중국해를 통해서 해상으로 이제 석유를 주로 수송하잖아요. 80%인가 하여튼 굉장히 대부분을 이제 남중국해를 통해서 해상으로 이제 석유를 가져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저기 보면은 그 말라카 해협 보이잖아요. 네. 이런 데가 이제 미국에 봉쇄당할 거를 이제 우려하는 거죠, 항상. 여기가 봉쇄당하면은 석유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송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다르항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래서 과다르항부터 신장 위구르까지 파이프를 쭉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석유를 유사시에 가져올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업은 중국이 더 원하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파키스탄보다는 중국 쪽에 훨씬 유리하고 필요한 인프라인 거죠. 네. 네. 자, 그런데 이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파키스탄 정부가 이 과다르항을 중국 기업에 2059년까지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다르항에 중국군까지 주둔시킬 계획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또 이를 발판으로 해서 이 아라비아 쪽에 또 엄청나게 중요한 거점을 또 확보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요, 이 과다르항을 통해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이 버는 돈 90% 이상을 중국이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만 파키스탄 항만 당국에 주기로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은 다 이제 중국이 뭐 제주는 하고 돈은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누가 네. 먹고. 왕서방. 네. 진짜 왕서방이 먹네. 돈. 그러네요. 네. 진짜 왕서방. 소름. 예. 그래서 예. 이제 돈이 없으니까 여기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물도 부족하고 전기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파키스탄 그 시민들이 이 반중 시위를 또 계속하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중국인들을 겨냥한 테러까지 막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이제 여론이 안 좋다고 그러죠. 돈을 빌려서 썼는데 이자를 갚지 못하면 사실 뭐 빚쟁이 욕이 나오게 되는데 좀 그런 상황인 것도 같네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스리랑카,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그 1대1로 사업에 엮여 있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돈을 분명히 이 나라에서 빌렸는데 이 사업을 중국 기업과 중국 노동자들이 와서 하고 여기서 번 돈이 다시 또 중국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이 1대1로 사업을 체결했던 이 나라에 남는 건 뭐냐? 이 나라 국민들은 1대1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게다가 이런 나라들은 중국에 진 돈이 대개 뭐 GDP 한 10% 정도를 중국에 빚을 지고 있다 그러면 네. 완전히 이제 중국의 어떤 빚의 노예 비슷하게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거죠. 중국이 돈을 가지고 마리온네트처럼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길들이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당연히 나온다는 거죠. 중국은 웬 돈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뭘 해도 뭐 자기들의 가장 큰 전략은 돈이라고 그러니까 웬 돈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가난한 나라여서 뭐 이자 좀 내고 좀 우리나라 발전시켜 보자 이런 의도도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호주랑 중국이 사이가 벌어졌는데 이것도 1대1로 사업이 원인이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난해 4월에 호주 외무장관이 빅토리아의 주 정부가 중국과 맺은 1대1로 사업들을 다 파기시켰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중국 외교에 그러니까 호주 외교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중국이 호주 내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거든요. 유학생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호주 총선에서도 중국계 유권자들의 네, 입김이 그렇죠.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호주 정부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제대로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거를 파기하기 위해서 사실 법도 바꾸고 이랬기 때문에 네. 중국이 볼 때는 굉장히 이제 괘씸한 거죠. 1대1로 사업의 핵심을 담당하는 그 빅토리아주에서 이 계약을 MOU를 파기를 했으니까 네. 이걸 계기로 사실은 그 전부터도 중국하고 호주가 좀 안 좋았잖아요. 코로나에 기원을 두고 이렇게 하다가 경제 제재도 가하고 그랬는데 이걸 계기로 호주하고 중국하고 결정적으로 좀 틀어졌다 이런 얘기 나오죠. 예. 빌로바 TV님께서 돈이 웬수라고. 그렇죠. 네. 천하의 원수죠. 근데 이제 중국 돈을 왜 써? 하지만 사실은 그 왜 IMF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또는 뭐 서방 국가로부터 돈을 빌리려면 조건들이 좀 까다로워요. 그 좀 지켜야 할 것들이 많고. 근데 정당성이 좀 떨어지는 정부라든지 독재 정권이 잡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 살짝 이자만 높게 하는 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중국의 너무 달콤한 유혹인 거죠. 아, 정말 고리대금업과 흡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네. 우리 얘기가 지금 애매하게 좀 정리가 됐는데 우리 지금 세계는을 우리 빠르게 하고 넘어가 볼까요? 가능할까요? 그러죠. 네, 네네. 후다닥 빠르게 하시죠. 네, 지금 세계는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들어온 소식인데 이탈리아 북부의 돌로미티라고 굉장히 유명한 알프스 자락의 산이 있잖아요. 여기 네. 최고봉에서 빙하 덩어리가 떨어져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빙하가 구르면서 등산객들을 덮쳐가지고 오. 뭐 6명이 최소 사망을 했고 부상자 9명, 실종자 15명, 뭐 이런 사상자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으로 가는 길에 큰 얼음 덩어리가 무너지면서 등반객들을 덮친 건데 원인이 또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 한여름에도 만년설 볼 수 있는 데인데 최근 몇 년 동안 뭐 비가 빠르게 녹아서 없어지고 정상부 기온이요 역대 최고의 10도를 찍은 지 하루 만에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자 이탈리아 비롯해서 서유럽 곳곳에서 최근 한 달 동안 긴 폭염이 또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이렇게 무섭네요. 네. 어떤 신호 같기도 해요. 어떤 신호?
일종의 어떤 임계점에 아, 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신호같이 보여서 좀 무섭더라고요. 지구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렇죠.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래도 인간들 계속 지구 온난화 부추기는 행동할 거야? 이렇게 묻는 듯한. 예. 네, 자. 기승전 기후 변화네요. 그 연료비가 급등해가지고 하여튼 못 살겠다라고 하는 비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연료비 급등해서 인플레이션 심화하고 그래서 뭐 남미 에콰도르에서는 뭐 원주민 주도의 반정부 시위 확산되고 리비아에서도 뭐 시위대가 의회에 난입하고 나이지리아에서는 뭐 손님들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휴대전화 불빛을 쓰고 뭐 발전기를 돌리면 휘발유가 없다고 그래요. 네. 머리카락 말씀이시죠? 그렇죠. 머리 네. 헤드가 아니고 헤어겠죠. 네. 자, 이렇게 자. 되다 보니까 사실 좀 취약계층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아요. 몰려 있는 게 아닐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말 우려들 전 많이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가난한 자, 사람만 항상 고통을 당하죠. 네. 네. 그럼 또 빠르게 또 우리 큐시트 산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일단 첫 소식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네요. 5월 26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39일 만이고요. 사상 초유의 2연속 낙마로 기록되게 됐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는 전문성과 역량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부한다 이러면서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이 또다시 이제 인사청문 대상이 됐는데요.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원 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위원장에 지명됐는데요. 또 지인이냐 이런 논란과는 별도로요. 과거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네요. 자, 농업 인재를 키우는 국내 유일한 3년제 국립전문대학교인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지를 취재했습니다. 보호장구도 없이 맨몸으로 예초기 작업을 하는 그 위험에 노출돼 있거나요. 뭐 20kg짜리 사료 포대를 막 나르다가 너무 많이 나르다가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그래요. 자, 이 현장 실습이 농장주들의 관리 아래 지금 잡일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자, 학생들은 그런데도 학교 측으로부터 받을 불이익을 우려해서 이게 현장 실습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못 해왔다고 합니다. 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소식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꼭 다시 만나요. 네, 제발. 네,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